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인문과정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국토교육법상 국토계획 체계 중에서 광역도시계획 학습하셨고요. 그리고 저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은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또 도시 또는 군 단위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고요. 그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도시군 관리 계획 중에서 지난주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이란 첫 번째가 이제 용도 지역과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계획이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 중에서 지금 용도지역편을 학습을 하고 있고요. 자, 지난주 이제 용도지역의 의의라든지 그 다음에 또 용도지역 종류 중에서 자, 우리 그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토 전부죠. 전 국토를 대상으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용도지역이 구분이 됐을 거예요. 그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게 두 개가 있죠. 뭐죠?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용도지역이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이었고요. 자,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된다. 아마 여기까지 지난주 진도 나왔어요. 자, 오늘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것.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도시지역. 도시지역의 세분부터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잠깐 보시면은, 자, 용도지역은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었죠. 자, 서울처럼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거나 앞으로 개발할 곳을 용도 지정하면은 도시지역이 됩니다. 도시지역이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지역 주변에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네, 관리지역. 서울이 있고 서울시 주변 용도지역은 관리지역.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리지역 밖에 주로 이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전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합니다. 뭐죠? 농림지역이 되죠. 농림지역. 그리고 자, 도시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 자, 도시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생태계 보전, 상수 및 문화재 보전 등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합니다. 이게 뭐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용도 지역은 몇 개가 있죠? 자, 이렇게 4개가 있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관리지역은 이제 생산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자, 관리지역이 몇 개가 있었죠? 3개. 그렇게 해서 도시지역 밖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모두 5개의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지난주 진도 나왔고요. 자, 오늘은 자, 도시지역이 세분됩니다. 여러분, 도시지역이 세분되면은 자, 주거지역이 있고요. 상업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공업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녹지지역 이렇게 일단은 도시지역은 4개의 용도지역으로 세분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적어져 놔서 주, 상, 공, 녹 그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세분되면은 자, 이 도시지역 안에는 모두 몇 개가 있느냐면은 16개 용도지역으로 세분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서울시 관할 구역의 토지, 땅은 그 용도별로 땅의 종류가 16개로 이제 용도지역으로 이렇게 세분되어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도시지역 안에 땅의 종류가 다시 몇 개가 있죠? 16개 있는 거죠. 생각보다, 땅의 종류가 참 많구나.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주거지역부터 이제 녹지지역까지 세분됐을 때 그 16개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확실하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인문과정이나 1, 2월 기본 이론 과정이 아니면은 도시지역 16개를 제대로 배우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이 부분을 제대로 학습하지 않으면은 자, 1년 동안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어요. 하고 이제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책 보지 않으면 말할 수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고객이 이제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대답을 못 해드린다면은 여러분의 전문 지식을 고객은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10억짜리, 20억짜리 토지 계약이나 건축물 계약을 여러분과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전문 지식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자, 주거지역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거지역이 세분되면 3개가 있습니다. 전용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과 그리고 이제 크게 준주거지역 이렇게 해서 주거지역 3개를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1, 준주거지역 준. 머리 글자 따서 전일준이 됩니다. 주거지역이 세 군데 어떻게 되죠? 전일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과 그리고 준주거지역이 있다. 그렇게 되고요. 전용 주거지역은 다시 1종 전용 주거지역과 그리고 2종 전용 주거지역이 세 군이 돼요. 그러면은 1종 전용 주거지역은 한마디로 단독주택 전용 용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표로 지정하면 이해해야 돼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표로 용도 지정된 곳이 뭐죠? 1종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여러분이 대지를 취득하면 땅을 사면은 단독주택 위주로 건축이 허가가 나요. 이런 곳은 아파트, 공동주택은 허가가 나지 않는 땅이다. 그런 뜻이에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표로 하겠다.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해칠 수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공동주택은 대부분 이제 허가가 안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일부 이제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그다음에 이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 전용 주거지역이 돼요. 그 중에서 단독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겠다. 1종 전용 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겠다. 2종 전용 주거지역 이렇게 됩니다. 자, 주거지역에는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전용 주거지역은 1종과 2종으로 세분 지정된다라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인데, 자, 일반 주거지역은 자, 제거도 괜찮습니다. 층수입니다. 층수. 자, 주택의 층수가 분류 기준이에요. 자, 이렇게 층수를 기준으로 일반 주거지역은 1종 일반 주거지역부터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까지 3개로 세우면 됩니다. 그럼 시험에서 층수, 주택의 층수를 기준으로 1종부터 3종까지 세분 지정이 가능한 용도지역을 물으면은 일반 주거지역이다라고 답을 하시면 되고요.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주택입니다.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2종 전용 주거지역은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15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 단지가 모여있는 곳에 살고 있다. 그러면은 3종 일반 주거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용도지역은 3종 일반 주거지역 확률이 매우 높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제일 위에서부터 외우면 이제, 자, 단독, 공동, 저층, 중층, 중고층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럼 이제 궁금합니다.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은 무엇을 구분하냐면, 법이 정한 목적이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은, 전용 주거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의 목적은 전부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 전용 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면 일반 주거지역. 그런데 양호한, 편리한 참 추상적이죠. 실제로 어떻게 될까?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울의 강남역이에요. 강남역입니다. 강남역에도 마을버스가 와요. 마을버스는 대로로 달립니까? 주변에 좁은 도로로 달립니까? 그렇죠. 이렇게, 강남 대로에서 손님을 태우고, 주변 도로로 이렇게 나가게 되잖아요. 나가서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자, 이렇게 이제 산이 있고, 네, 자, 이런 동네가 있으면은, 자, 이 동네 보십시오. 이 동네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이 동네 아파트 단지는, 네, 자, 마을버스 타고 30분 가서 버스에서 내려서 다시 5분을 걸어서 올라가는 아파트 단지예요. 그러면은, 자, 이런 곳에 집 보러 가면은 참 살기 좋다 그러죠. 왜요? 공기 좋죠, 조용하죠, 깨끗하죠. 그죠? 근데 이런 곳은 일상생활이 편리하진 않잖아요. 단지 주거 환경이 양호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이 전용 주거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숲시권 아파트라고. 그래서 숲시권 아파트가 있는 지역, 또 그 주변 지역에 단독주택이 있는 지역은 전용 주거지로서 상당히 주거환경,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지정된 전용 주거지역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네. 그 다음에 그 강남역 주변에 역세권 아파트가 있잖아요. 강남역에서 걸어서 뭐 10분, 15분에 도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 단지가 있거나 단독주택 단지가 있다면 이런 지역은 일상생활이 참 편리하죠. 주거환경이 시끄럽죠. 소음이 많죠. 공해도 좀 있죠. 그죠? 그래서 주거환경이 양호하진 않지만 일상생활이 편리하다고. 그래서 역세권에 있는 주택지는 일반 주거지가 되는 거예요. 일반 주거지요. 그러면 강남역으로부터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고 층수가 뭐 15층, 20층, 30층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3종 일반 주거지일 확률이 높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양호하고 편리한 구분하시겠죠. 일상생활이 편리한 일상생활이 편리한 주택지는 일반 주거지요. 그리고 일상생활은 다소 불편하지만, 이렇게 자연적인 조건 등, 이렇게, 물리적인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은 전용 주거지역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자, 지금까지 일반 주거지역과 전용 주거지역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은 기본적으로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합니다. 주거지이기 때문에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주거 기능에 플러스 일부 기능이 부과가 됩니다. 자, 이렇게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하면서 일부 상업 기능과 업무 기능이 보완이 되죠. 그래서 주거 기능 플러스 상업과 업무 기능이 동시에 가능한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이기 때문에 6개의 주거지역 가운데서 부동산 개발업자 가장 좋아하는 땅은 준주거지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수도권의 신도시 개발할 때 여러분이 적금을 5천만 원 타서 여윳돈 또 적금 5천만 원 타고 여윳돈 한 3천을 더하고 대출을 조금 받아서 1억 5천 정도의 택지를 분양받았어요. 수도권 신도시에. 용도지역이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야. 여기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는 상가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일본 업무시설이라든지 공장을 지을 수 없고, 공동주택을 지을 수도 없고, 단독주택만 지어야 될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지 않잖아요. 계약금 걸어 말아야죠. 근데 수도권의 신도시 지역에 적금 타고 대출 좀 받고 여윳돈을 투자해서 땅을 샀어. 그 지역이 준주거지역이야. 그럼 준주거지니까 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상가나 업무용도의 빌딩까지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를 제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가장 넓어지죠. 그래서 준주거지에 걸리면은 땡큐. 계약금을 거는 순간 프리미엄이 붙을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만 잘 해석해서 현장에 적용해도 토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그 어떤 토지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여러분의 전문 지식이 크게 향상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암기하는 것이 이것을 조문으로 해석하고 현장에 연결하면 전문 지식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 마법이 가능한 게 부동산 공법이에요. 그 다음에 상업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어떻게 외웠죠? 전일준. 일반 주거지역은 1종과 2종으로 시분되고, 전용 주거지역은 1종과 2종으로, 일반 주거지역은 주택 층수에 따라서 1종부터 3종까지 세분된다. 여기까지 공부했죠. 그리고 주거지역이 세분된 6개 중에서 가장 준주거지역의 제도적으로 이용 범위가 가장 넓어요. 주거 기능의 상업과 업무 기능이 플러스 되니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상업지역입니다. 자, 상업지역은 3개가 있습니다. 중심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과 그리고 근린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과 이렇게 해서 3개가 있죠. 하나 더 있어요. 유통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유통상업지역은 화면을 올려야 있겠죠. 그래서 제가 화면을 좀 올려드릴까요?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해서 유통상업지역까지 4개의 상업지역이 존재하게 됩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자, 칠판을 정리를 하면서 상업지역 4개입니다.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과 그리고 유통상업지역. 자, 마음속으로 같이 따라하죠. 자, 이렇게 해서 4개를 머리 걸쳐 따서 이옵니다. 중, 근, 유 이렇게 오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충청도 버전으로 암기할 거예요. 중일근이유 이렇게 아버지 돌리러 가요. 중일근이유 이렇게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과 유통상업지역 이렇게 4개로 세분되는데 중심상업지역 이름 꼭 외워야 됩니다. 도심과 부도심이에요. 이걸 외우셔야 돼요.
도심과 부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상업지역은 뭐죠? 중심 상업지역. 그러면 여러분 강남역 주변 지역은 도심이죠. 강남 역세권, 역 주변 지역은 도심이잖아요. 중심 상업지역이에요. 그래서 도심과 부도심의 상업이나 업무 기능 확충을 목적으로 진행하면 중심 상업지이기 때문에 중심 상업지는 어디에 있죠? 도심과 부도심의 상권이 형성된 지역은 중심 상업지이다라고 보면 되겠어. 중심 상업지역에서 꼭 기억해야 될 핵심 키워드는 도심과 부도심. 도심과 부도심의 상권은 중심 상업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다음에 일반 상업지역은 조금 이따 해요. 네. 일반 상업지역은 조금 이따 해요. 자, 근린 상업지역입니다. 근린 상업지역에서 근자가 뭐죠? 한자로 하면 가까울 근자입니다. 어디에? 주택지에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면 근린, 리도 뭐죠? 인접할 인자죠. 그래서 주택가 인근 지역을 근린지역이라 그래. 주택가 가까운 곳. 자, 이 주택가 주변에 상업지역이니까 주택가 인근 지역을 뭐라고 하죠? 근린지역. 그래서 근린지역에서 일상생활용품이나 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진행하면 근린상업지이기 때문에 해석하면 주택가 인근에 작은 소매 시장 있죠. 그 엄마들이 저녁 준비를 위해서 잠깐 다녀올 수 있는 동네 그 시장이 마트도 있고 빵집도 있고 그죠? 채소 가게도 있고 기름집도 있고 뭐 참기름집도 있고 방앗간도 있고 뭐 떡집도 있고 이런 곳이 근린상업지역이에요. 그래서 근린상업지역은 주택가 인근지역, 근린지역에서 일상생활용품이나 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적으십시오. 예를 들면은 주택가 인근에 소매시장이 위치한 곳, 주택가 인근에 소매시장이 위치한 곳은 근린상업지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근린상업지의 핵심은 소매시장, 주택가 인근에 소매시장이 위치한 곳은 근린상업지다. 그러면은 이런 마을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엄마들이 저녁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유모차 밀고 잠깐 다녀올 수 있는 곳, 그 지역은 근린상업지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이죠. 유통상업지는 도시 안에서 서울 시내에서 그죠? 지역 간이니까 서울, 부산, 서울, 대전, 서울, 광주 이렇게 도시 안에서 혹은 지역 간 유통 기능 증진을 위해 목적으로 지정된 상업지이기 때문에 서울시내 도시 안에서 혹은 지역 간의 유통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뭐죠? 도매죠, 도매. 그래서 대규모, 예를 들면 유통상업지는 대규모 도매시장이죠. 대규모 도매시장에 위치한 곳이 유통상업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의 이제 대표로 도매시장, 광장시장이라든지 남대문 시장이라든지 동대문 상가가 있는 거 이런 곳은 서울 시내에서 혹은 서울, 부산, 서울, 대전, 서울, 광주 뭐 이렇게 서울, 대구 지역 간 유통 기능을 담당하는 대규모 도매시장이 위치한 곳 이런 것이 곧 유통상업지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상식으로 유통상업지는 대규모 도매시장이 위치한 곳을 의미합니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남대문 시장 안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래서 다음 중 아파트 근처에 허용되지 않는 용도지역은 시험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정답 유통상업지역이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이제 중심상업지역은 도심과 부도심의 상권이 형성된 곳이잖아요. 유통상업지역은 대규모 도매시장이 위치한 곳이잖아요. 근린상업지역은 주택가 인근의 작은 소매시장이잖아요. 특징이 있어. 근데 일반 상업지역은 얼마나 특징이 없으면 일반적인 상업과 업무 기능을 담당한다고 해요. 일반적인 상업과 업무 기능 담당을 목적으로 지정되는 일반 상업지역 특징이 없어. 그러면 일반 상업지역은 소매시장도 아니고 도매시장도 아니고 그리고 도심과 부도심의 상권이 형성된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그 강남역에서 보십시오. 강남역에서 스쳐역까지. 자, 이렇게 이제 강남역에서 스쳐역까지 이제 지상에 이렇게 도로가 있잖아요. 그 도로 주변에 강남역에서 스쳐역까지 도로 주변에 주택입니까? 전부 상가입니까? 도로 주변에 전부 상권이 형성돼 있죠. 상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소매시장도 도매시장도 도심도 부도심도 아니잖아요. 이런 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로 일반 상업지역은 모이고 흩어지는 곳입니까? 지나가는 곳입니까?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 상업지역은 대체로 상권이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3대를 거쳐서 뭐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뭐 많은 단골을 가지고 있는 식당이라든지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은 찾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특수한 이렇게
특별한 물건을, 희소가치 있는 물건을 취급하는 상가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면은 성공하기 쉽지 않은 상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일반 상업직이에요. 자, 4개의 상업직을 설명드렸습니다. 중심 상업직과 일반 상업직과 근린 상업직과 유통 상업직. 어떻게 보죠? 중일근이에요. 중심 상업적 1, 일반 상업적 근린 상업적 유통 상업적 중일근이에요. 충청도 버전으로 암기하시라고 했고요. 그리고 도심과 부도심에 형성된 상권은 중심 상업적. 일반적인 사업과 업무 기능 담당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 상업적. 그죠? 주택가 인근 지역에서 작은 소매 시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린 상업적. 그리고 대규모 도매 시장이 위치한 곳. 동대문 상가나 명동시장, 그리고 남대문 상가, 이런 곳이 바로, 유통상업지역입니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업지역이죠. 공업지역은 3개가 있습니다. 공업지역 3개는, 자, 전용공업지역과 일반 공업지역과 중공업지역, 이렇게 해서 전일준, 주거지역과 똑같습니다. 주거지역, 전일준, 상업지역, 중일근이에요. 그리고 공업지역, 전일준, 그렇게 됩니다. 자, 전용공업지역은 주로 중화공업과 공해성 공업이죠. 공해성 공업 수용이 핵심 키워드예요. 미칠 것이십시오. 공해성 공업 수용을 목적으로 해서 공해를 배출한 공장을 한 곳에 모을 거야 라고 지정한 곳이 전용공업지역이에요. 네. 옛날에 이제 서울의 구로공단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구로공단은 공해를 배출하는 공장이 많았기 때문에 어디로 갔죠? 바늘공단, 시화공단, 즉 안산 쪽으로 대부분 내보냈죠. 그래서 안산이 수도권 제1의 공업도시로 부상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것이 이제 전용공업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용공업지, 우리 공해를 상징하는 게 공장의 굴뚝이죠. 그래서 공장의 굴뚝이 많이 보이는 공단은 전용공업지로 보시면 돼요. 공해를 배출하는 공장만 한 곳에 모았다. 전용공업지역.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은 공업이니까 무공해잖아요. 환경을 저해하지 않은 공업 배치, 이게 이제 키워드죠. 그래서 전용공업지역은 공해성 공장을 수용, 일반 공업지역은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을 수용,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용공업지역과 일반 공업지역은 전부 공장을 수용합니다. 공장 건축이 목적이기 때문에 전용공업지역과 일반 공업지역은 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같은 주택의 건축은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네. 주택의 건축이 제한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중공업지역이죠. 중공업지역은 경공업, 그 밖에 이제 공업을 수용하되, 경공업 수용을 합니다. 작은 이제 중소규모 공장을 수용하되, 거기에, 주거 기능과 상업 기능과 업무 기능이 펄려서 보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도시지역이 세분된 16개 중에서 제도적으로 이용 범위가 가장 넓은 게 중공업지역이에요. 진짜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수도권의 신도시 개발지역, 산업단지 개발지역에서 공장 용지를 분양받았는데 중공업소로 지정되면 완전 땡큐죠. 공장 지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택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나, 그리고 업무용도의 빌딩까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업자가 가장 좋아하는 땅, 준주거지역과 중공업지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정말 좋은 땅, 중공업지역이에요. 투자 가치를 따졌을 때. 네. 그 다음에 이제 녹지지역이 3개가 있습니다. 녹지지역이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기본이 안 되면은 나중에 가서 계속 이제 그 사상도가 단순 암기만 하게 돼요. 제도적인 이해가 없이 이제 공법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녹지적 세계 오늘 완전 정복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녹지적 세계 봐주실까요? 자, 녹지적은 보전 녹지적과 생산 녹지적과 그리고 자연 녹지적, 보생자. 그러면 주거지역은 전, 일, 준. 상업지역은 중일, 근유. 공업지역도 전, 일, 준. 전용주거지역, 전용공업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중공업지역, 전, 일, 준. 녹지적은 보생자. 여기까지 하면은, 모두 12개의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이 세분된 16개의 용도지역을 전부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녹지적은 보전 녹지적과 생산 녹지적과 자연 녹지적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보전 녹지적은 뭐죠? 도시의 자연환경,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 공간을 보존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외우세요라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의 자연환경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외우라고 합니다. 저는. 도시의 자연환경 보존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도시적 안에서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 공간
보전이 목적, 보전. 그럼 보십시오. 서울의 도시적의 땅을 샀는데, 보전 녹지지역이면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 공간 보전의 몫이기 때문에 이 보전 녹지는 개발이 안 돼요. 언제까지? 장기적으로 개발이 안 돼요. 장기적으로. 즉 10년 이후에도 20년 이후에도 사적인 개발 행위가 허가될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보전 녹지지역. 그래서 적금 타서 싸다고 보전 녹지지역의 땅을 사는 순간 그 집은 부동산을 통하여 경제적 부를 증대시킬 기회를 잃어버렸다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거예요. 큰일 나요. 그 다음에 생산녹지. 생산녹지는 농업적 생산이죠.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입니다. 유보는 영원한 금지입니까? 일시적 금지입니까? 일시적 금지이기 때문에 생산녹지는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유보가 된 녹지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지역은 장기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장기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땅 사도면 언젠간 개발되면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 장기가 10년일 수도 있고, 15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30년 이후일 수도 있으면은 여러분이 땅 사서 30년 이후에 개발될 가능성이라면은 여러분은 경제로 크게 이득을 볼 확률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 거의. 그 다음에 자연녹지적은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요. 제한적 개발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자, 녹지적 세계 중에서 현재 유일하게 개발 가능한 녹지는 무슨 녹지죠? 그렇죠. 자연 녹지 그렇게 보면 됩니다. 보전 녹지는 완전 개발할 수 없습니다. 생산 녹지는 장기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연 녹지는 제한적이지만 녹지주로 묶이기 때문에 자유롭진 않아요. 제한적이지만 제한이 현재 유일하게 개발이 가능한 녹지가 자연 녹지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녹지적 세계를 여러분 여기 이제 서울시 주변에 이제 산림이고요. 자, 이게 이제 임야는 대부분 이제 녹지지로 묶이게 되죠. 자, 녹지지역은 이제 보전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보전 녹지지역과 생산 녹지지역과 그리고 자연 녹지지역 이렇게 이제 세분이 되죠. 보전 녹지지역과 생산 녹지지역과 자연 녹지지역 이렇게 세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보전 녹지는 장기적으로 개발이 안 됩니다. 네, 개발되지 않죠. 네, 어떤 곳이냐면은 여러분이 그 등산을 갔습니다. 등산을 가면은 봄이 되면은 이 봄을 알리는 봄의 전령사, 그죠? 노란 산수유가 피어요. 노란 산수유가 피거나 그 다음에 또 하얀 매화꽃이 피어요. 하얀 매화꽃이 피어요. 이런 것은 매화나무하고 산수유나무는 야생입니까? 가수 목적으로 심은 겁니까? 그렇죠. 과수를 목적으로 심은 곳이에요. 그래서 아까 생산 녹지지역의 지적 목적이 뭐죠? 농업적 생산. 농업적 생산이 가능하면 전 밭이 있어야 되고, 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과수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 주변에 전답 가수원 등 농지가 있는 곳, 이런 곳은 생산 녹지지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대전시 주변에, 서울시 주변에, 강릉시 주변에 하얗게 봄철이 되면은 매화꽃이 피고 노란 산수유가 피는 곳은 네, 가수 목적으로 네, 가수원이 조성된 지이기 때문에 생산 녹지지이다라고 보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자, 그 가수원길을 지나서 올라갑니다. 예, 가수원길을 지나서 올라가면은 이제 봄이 되면은 여기저기 이제 진달래가 피기 시작하죠. 이 진달래는 가수 목적으로 심었습니까? 야생입니까? 야생이죠. 그래서 이 진달래가 피는 순간 보전 녹지지역에 그 지역부터 이제 보전 녹지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지역은 개발이 장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진달래 피고 새가 울면 보전 녹지지역이에요. 매화꽃 피고 산수유 피고 뭐죠? 생산 녹지지역이에요. 아셨죠? 그다음에 우리 등산로 입구에 보면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되어 있거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펜션 같은 것이 개발되어 있고 뭐 이런 곳은 제한적이지만 개발이 가능한 녹지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죠? 개발은 곧 건축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등산로 입구에 건축물이 하나씩 보이는 곳은 자연 녹지지일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아셨죠? 네.
진달래 피고 새가 울면은 보전 녹지. 매화꽃 피고 산수유 피고 생산 녹지. 그 다음에 제한적이지만 개발이 허용됩니다. 뭐죠? 자연 녹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도시적이 세분된 16개 용도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용도지역의 개요를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용도지역의 종류를 지금 방금 마무리해서 제가 관리적 세분은 지난주에, 오늘 도시적에서 세분. 도시적의 세분들이 모두 몇 개죠? 네. 제1종 전용 조구지역부터 자연녹지역까지 모두 16개 용도지역이 있다. 여기까지 공부를 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역 안에서 금폐율. 용도지역 안에서의 금폐율을 학습하겠습니다. 용도지역 안의 금폐율이에요. 자, 금폐율이 무엇이죠? 금폐율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금폐율이라고 합니다. 다시 같이 할까요? 금폐율이 뭐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에요. 네. 예를 들면은, 자, 내 고객이 만약에 100제곱미터의 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제곱미터의 대지를 샀어요. 100제곱미터의 대지를 샀어요. 전부 건축이 돼버리면은, 이 100제곱미터 대지에 전부 건축이 도로죠. 도로가 있고. 100제곱미터 대지에 전부 건축을 해버리면은, 대지에 공지가 없죠. 대지 안에 공지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죠? 공지가 없으면은 채광, 건축된 건축의 채광, 햇빛을 받을 수도 없고, 통풍, 바람이 통할 수도 없고, 그리고 대지 안에 공지가 없이 건축물이 과밀화되어 있으면은 화재가 발생하면 금방 연소가 외곽으로 확산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으로 만약에 100제곱미터 대지가 있으면은 그 100제곱미터 대지의 건축 면적을 5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100제곱미터 대지에 건축이 된 면적이 50제곱미터, 건축 면적이 50제곱미터라면은 이것을 100분율로 표시하면 이게 금표율이 되는 거죠. 그럼 얼마죠? 50%가 금표율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용도지역에 허용된 금표율의 최대 한도가 50%라는 것은 대지 면적의 50%까지 건축 면적을 법상 허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금표율을 60%로 높여주면은 100제곱미터 대지의 건축 면적이 5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이렇게 건축 면적이 늘어나는 대신에 대지 안의 공지, 건축되지 않은 공지의 면적은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금표율이 완화되면은 똑같은 대지에 건물을 더 크게 지으니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니까 좋아하겠죠. 반대로 금표율의 최대 한도를 50%에서 40%로 낮춰버리면은 이것을 금표율을 강화한다 그래요. 금표율을 강화하라 그러죠. 금표율 50%를 60%로 높여주면은 이것은 뭐죠? 금표율을 완화한다 그래요. 완화. 금표율이 이제 50%가 40% 강화되면은 대지의 건축 면적이 50제곱미터가 40제곱미터 줄어들고 반대로 그만큼 공지는 넓어지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의 고객이 선물한 게 용도지역 안에 대지를 취득했을 때 그 대지에 건축 가능한 면적을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맞도록 건축 가능한 면적, 건축 면적을 적절하게 규제하려고 용도지역 안에 대지를 취득한 자가 건축을 할 때 그 지정 목적에 맞도록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에 맞도록 건축 가능한 면적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죠? 금표율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읽어볼까요? 금표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밑줄 긋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하고 대지의 건축 가능한 면적을 적절하게 규제해서 대지의 적당한 공지를 확보하고 그 공지를 통하여 채광, 건축물이 채광, 햇빛을 받게 하고 통풍, 바람이 통하게 하고 화재 발생 시 연소 차단 등을 목적으로 금표율 제도가 도입됐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시험 나올 건 없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죠. 이거는 기억하십시오. 금표율이 뭐죠? 말할 수 있게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라고. 그 다음에 이제 특징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하시면 돼요. 이런 거 시험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시험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조금 전에 이제 그 용도지역은 도시적 밖에 5개, 그죠? 관리지역 3개,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5개, 도시지역 안에 몇 개 있죠? 16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네, 토지의 종류는 용도별로 몇 개가 있죠? 21개의 용도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 고객이 어떤 용도지 땅을 샀을 때, 어떤 용도지 땅을 샀을 때 건축 가능한 면적이 몇 평인지, 몇 제곱미터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용도지가 허용된 건폐율의 최대 한도를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뭘 공부하냐면은 용도지 안에서 자, 건폐율과 건폐율의 최대 한도, 일단 건폐율의 최대 한도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배웠죠. 일정 천ung 주류부터 제일 밑에 이제 자연환경 보전지역까지, 일정 천ung 주류부터 제일 밑에 자연환경 보전지역까지 21개 용도 지역의 종류를 그대로 순서를 암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은 일정 천ung 주거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허용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 이때 대통령령은 뭐죠? 이 법이 뭐죠? 국토교획법 시행안에 이 법은 국토교획법, 건축법 시행안에 이 법은 건축법이 되니까 이 법, 국토교획법이죠. 자, 국토교획법 이 법 시행령이죠. 국토교획법 시행령. 이 시행령하고 대통령령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토교획법 시행령에서는 이 21개 용도 지역별로 이렇게 건폐율 최대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이 실무에서 바로 쓰이니까 그래서 시험에 매년 나와요. 그러니까 용적률 아니면 건폐율 둘 중 하나는 매년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너무 쉬워요. 자, 일정 천ung 주거지부터 준주거지까지 여기는 주거지이잖아요. 주거지는 공장입니까? 집입니까? 집이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공법 선생이고요. 그죠?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지난주 이제 뵙고 오늘 이제 2주차 뵙게 됐으니까 2회차 뵙게 됐으니까 이제 이 정도 되면 전화번호를 서로 따야죠. 그래서 제 집 전화번호를 공개합니다. 제 집 전화번호는 55국에 6657이에요. 55국에 6657. 주거지역의 건폐율의 최대한도 다 외워버렸죠. 55국에 6657. 그러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준주거지에서 여러분의 고객이 대지를 취득하면은 준주거지에서는 대지 면적의 몇 프로까지? 70%까지 건축 면적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준주거지의 대지를 1000제곱미터를 사면은 그 1000제곱미터 중에서 700제곱미터까지 건축이 법상 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은 주택이에요, 상가예요? 상가죠. 그래서 저희 집 상가. 저희 집 상가 전화번호를 공개합니다. 집 전화번호 몇 번이죠? 55국에 6657. 상가는 9878. 이거 9878 이렇게 하면 재미없어요. 어떻게 한다고? 9878, 9878, 9878, 9878, 9878. 상가 번호입니다. 집 전화번호 몇 번이죠? 55국에 6657. 상가가 몇 번이죠? 9878. 그리고 공업지역은 전부 777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업지역에서 대지를 취득하면 대지 면적의 70%까지 공장 건축이 허용되고요. 대지 면적의 30%는 공장 앞마당을 남겨둬야 돼요. 건축하지 않고. 자동차 들어와서 물건도 부품도 원재료도 실어오고 또 만들어진 상품을 싣고 나가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녹지지역부터 비도시지역입니다. 여러분, 녹지지역부터 비도시지역은 주요 그 지정 목적이 개발 용도입니까? 보존 용도입니까? 보존 목적으로 지정된 용도들이 많기 때문에 전부 건폐율이 20% 이하예요. 네. 그래서 도시적 외지역, 녹지지역부터 비도시지역은 네, 전부, 녹지지역부터 비도시지역은 전부 건폐율이 20%입니다. 전부 20% 이하인데 계획관리지역만 40%까지 허용돼요. 왜냐면은 요즘에 여러분 100세 시대잖아요. 진짜 100세 시대가 현실이구나. 지금 현재 현실이구나 하는 게 실감이 나요. 요즘에 진짜. 그렇죠. 주변에 보면은 그 90이 넘으신 노인분들, 어르신들 많이 뵐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분들은 95, 곧 100세 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 100세 시대, 지금 100세 시대라고요. 지금 우리 공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는 100세 시대가 아니고 110, 120까지. 그래서 운 좋아야 우리 세대는 운 좋아야 100살 안에 죽을 수 있다. 운 나쁘면은 110살,
20살, 130살까지 살 수도 있다. 큰일 났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아니, 120세까지, 11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죠? 65세 은퇴해서 놀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인생의 계획을 40대 이후에 세우도 늦지 않다. 그래서 계획관리직은 40이에요. 재밌지 않나요? 다 외웠죠? 그럼 저 눈을 봅니다. 저 눈을 보고 같이 합니다. 그럼 저희 집 전화번호 몇 번이죠? 주거지역. 저희 집 전화번호 몇 번이죠? 55국에 6657. 상업지역. 상가번호 몇 번이죠? 9878. 공업지역은 전부 777. 녹지지역부터 비도시지역은 전부 20인데 인생의 계획은 몇 세? 40세 이후에 세워도 늦지 않다는 거죠. 왜요? 100세 시대니까. 그래서 계획관리직의 금필요 시단은 40% 이하 불만해서 각 시군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금표를 공부한 거죠.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용적률 보겠습니다. 용적률을 공부하겠습니다. 용적률을 자, 용적률을 보겠습니다. 용적률은 다시 이제 자, 보겠습니다. 용적률. 금표율이 뭐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 금표율이고요.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을 용적률로 봅니다. 연면적이 뭘까? 연면적을 적어놨죠.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의 합계예요. 다만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장 면적과 경사진 지붕의 대피 공간이나 초층 건축물의 피난 언저구역 면적은 제외가 되는 거 암기하셔야 돼요. 언제? 지금. 그러면은 용적률 설명하겠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여기 자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지하층이 3개층이에요. 지하층이 3개층이고 지상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층이에요. 그러면은 한 층의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로 층별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로 전부 동일하다면은 지하층이 3개층이니까 지하층의 바닥 면적이 얼마죠? 300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지상층이 6개 층이니까 층별 바닥 면적이 얼마죠? 600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얼마죠? 90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 한 개의 건축물,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을 합한 게 뭐죠? 연면적이 되는 거야. 아셨죠? 네. 용적률 산정할 때,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이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제외되니까.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가 원칙인데, 용적률 산정할 때는 지하층 면적을 제외하고 600제곱미터가 이 건축물의 연면적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지상층이 7층, 8층, 9층이면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이 700제곱미터, 800제곱미터, 900제곱미터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연면적이 600이 700, 800, 900이 되면은 건물의 높이는 낮아집니까? 높아집니까? 높아지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대지 면적이 그대로인데 연면적이 커지면은 분모가 그대로인데 분자가 커지면 몫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용도적으로 허용되는 용적률을 여러분 앞으로 재건축할 때 용적률이 150%인데 이걸 180%, 200% 이렇게 높여주면은 용적률의 한도를 크게 해주면은 층별 바닥 면적 합계 연면적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건축의 높이가 어떻게 되죠? 높게 건축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용적률의 허용 한도를 낮춰버리면은 층별 바닥 면적 합계 연면적이 600제곱미터가 500, 400으로 작아지잖아요. 건물은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낮아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 고객이 어떤 용도직의 대지를 취득했을 때 건축 가능한 면적을 규제하는 게 뭐죠? 건폐율. 건폐율 50%면은 대지 면적 50%만 건축이 가능해지잖아요. 나머지 50%는 공지로 남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용도직의 용적률의 한도에 따라서 건축하는 건축에 뭐가 규제되는 거죠? 높이가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용도직에 내 고객이 땅 샀을 때 건축 가능한 면적을 결정하는 게 뭐죠?
건폐율. 건축 가능한 건축물 높이를 결정하는 게 뭐죠? 용적률이 되는 거예요.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의 개념은 다 아셨고요. 아까 21개 용도지역별 건폐율 지단도와 똑같이 21개 용도지역별 용적률 지단도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21개 용도지역별 용적률 지단도 암기를 하도록 가르쳐 드릴게요. 봐요. 자, 대통령령으로 활용하는 국토개혁법 시행령에서 활용하는 건폐율의 지단도 잠시 전에 암기했고요.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은 주거지금 100으로 시작해요. 일종 전용 주택 땅 사면은 층별 바닥면 기가 대지 면적의 딱 한 배를 허용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종 전용 주거지금 52층과 150이에요. 일종 일반 주거지금 또 52층에서 200이에요. 50시층 거예요. 여기까지 어떻게 보죠? 주거지역의 용적률 지단은 100으로 시작해서 50시층 가다가 준주거지역만 500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주거지역은 100으로 시작해서 50시층가 준주거지역은 500 그렇게 오시고 그 다음에 중심상업지역은 도심과 부도심이죠. 그런 중심상업지역은 도심이니까 이게 중심상업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곽에 주로 일반 상업지역이 위치합니다. 일반 상업지역 대체로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유통상업지역 위치합니다. 유통상업지역. 그리고 가장 외곽에 주택가 인근 지역에서 일상생활용품이나 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합니다. 뭐죠? 네, 걸린 상업지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도심은 건물이 높죠. 그래서 중심상업지역은 용적률을 허용한도가 1,500이에요. 중심상업지역 용적률을 허용한도가 1,500이에요. 근데 외곽으로 나가면서 건물이 낮아지잖아, 도심으로부터. 우리 도심에서 외곽 쪽으로 나가면 건물이 낮아지죠. 그 말은 용적률의 허용한도가 낮아지기 때문이죠. 얼마씩 낮추면 되죠? 한 단계 나갈 때마다 200씩 낮추면 돼요.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 용적률 지단은 1300%까지, 유통상업지역은 1100, 근린상업지역은 900 이런 순서가 됩니다. 이거 상업지역 암기하는 방법 가르쳐드렸죠. 유통상업지역에 4개.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300으로 시작해서 50씩 증가합니다. 끝. 다 외웠네요. 주거지역은 100으로 시작해서 50 증가, 준주거지역은 500. 상업지역은 중심 상업지역이 1500. 외곽으로 나가면서 50, 200씩 감한다, 줄인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300으로 시작해서 50씩 증가합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은 80, 100, 100, 80, 100, 100. 그리고 도시지역밖에, 비도시지역은 전부 80이죠. 대지 면적의 0.8배의 건축 연면적을 허용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계획관리지역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인생의 계획은 40대 이후에 쉬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지단도 40%, 용적률 100% 이하 불과해서 각 시군별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자, 지금까지 21개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 한도까지 전부 강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예요.